그 돈 아직 회수 못한 거야? 선주의 목소리엔 떨림이 있었어요. 스위스 비밀 계좌에 묶인 125억 원. 하지만 진상아는 끝까지 묵비권을 고수했고 그 돈은 결국 손에 넣지 못한 채 사라진 듯 보였죠. 그로 인해 진건축은 치명적인 신뢰 위기를 맞았고 줄줄이 계약이 해지되며 회사는 부도의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은행은 대출 연장을 거부했고 진중배는 그 충격에 다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하려던 그 순간 김소호 앞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김소호 씨 맞으시죠?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이 전화는 어떤 전화였을까요?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진상아는 여전히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어요. 수차례 진술 요구해도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입술은 굳게 다물고 있었고 눈빛엔 오히려 여유가 감돌았어요. 마치 모든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 그녀는 수사관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고 있었죠. 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건 당신뿐입니다. 수사관의 말에도 그녀는 조용히 웃었어요. 선주는 그 웃음을 떠올릴 때마다 몸이 떨렸어요. 어쩌면 진상아는 자신이 무너져도 선주와 소호를 끌어내리겠다는 집념으로 버티고 있는지도 몰랐죠. 그리고 그 침묵은 수십억의 자금과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끊어내는 칼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진건축의 로고가 붙은 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예전엔 자부심이 깃든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조롱처럼 느껴졌죠. 언론은 연일 오너리스크를 거론했고 거래처들은 하나둘 계약을 파기하며 등을 돌렸어요. 사무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고 그중 절반 이상이 협박이나 손해배상이었죠. 김소호는 피곤한 눈으로 계약서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하나라도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 말은 선주에게도 절박하게 들렸습니다. 신뢰라는 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들은 이토록 고통스럽게 배워가고 있었어요. 계약 파기는 도미노처럼 이어졌어요. 아침에만 해도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던 업체가 오후엔 일방적인 해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진건축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나라든 문서엔 단 한 줄의 말뿐이었지만 그 파장은 너무 컸죠. 선주는 그 종이를 손에 쥐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고개를 들었을 때 사무실 한쪽에서 짐을 싸는 직원들과 마주쳤죠. 그들의 눈빛은 원망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저 체념에 가까운 허탈함이었죠.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한 직원이 조용히 중얼였고 선주는 끝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진실을 알면서도 아무도 구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짓눌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투자사 대표마저 전화를 끊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우린 정치가 아니에요. 현실을 봐야죠. 선주는 허공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현실은 잔인하네요. 은행에서도 결국 연락이 왔어요. 예정돼 있던 대출 연장은 거부되었고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을 즉시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률상 더 이상 유예는 불가능합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선주는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놓아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죠. 김소호는 엑셀 파일을 열어 마지막 잔고를 확인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여유롭던 숫자들이 이제는 빨간색 마이너스 기호로 변해 있었죠. 우린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고 선주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한 채 조용히 창밖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사는 그저 벼랑 끝에 선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발끝은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진중배 회장은 말없이 TV 뉴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신이 일군 회사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그는 침묵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뉴스 앵커의 말이 쏟아지던 중 그의 손가락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어요. 잊고 있던 병이 다시 찾아온 것이었죠. 그는 의자에 앉은 채로 몸을 앞으로 숙였고 손에 들고 있던 유리잔은 바닥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뛰어들어왔을 땐 이미 의식을 잃은 뒤였어요.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중환자실로 곧바로 이송됐고 의사는 선주와 소우에게 조용히 말했죠. 이번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엔 진건축 로고가 새겨진 열쇠고리가 남겨져 있었어요. 그토록 지키려 했던 이름. 그 손끝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던 거였죠. 병원 복도에 앉은 선주는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곁에 앉은 소우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이젠 우리 둘만 남았네요. 그 말에 선주는 고개를 들었지만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회사도 아버지도 미래마저도 무너지는 소리만이 들려오던 날이었죠. 포기하지 마요. 선주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은 마치 자신에게 하는 다짐처럼 들렸어요. 소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 전쟁터에서 지금 믿을 수 있는 건 단 하나. 바로 서로의 손끝에 남아있는 온기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사무실로 돌아온 선주는 출입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 앞에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있었죠. 진상아 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게 사실입니까? 김소우 씨가 공동 책임자인 건 알고 계셨습니까? 거센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선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소우가 그녀를 감싸 안듯 앞으로 나섰고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고 소우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그 말은 곧 선주의 눈에 다시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그들은 무언가를 지키려 하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익숙했던 사무실 풍경이 낯설게 다가왔어요. 책상 위엔 박스가 하나둘 쌓여 있었고 사람들은 말없이 자신의 짐을 정리하고 있었죠. 누군가는 팀 동료에게 짧은 인사를 건넸고 또 누군가는 모니터를 끄며 조용히 눈을 닦았어요. 선주는 잠시 발걸음을 멈춘 채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그때 한 대리급 직원이 다가와 조용히 고개를 숙였죠. 대표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속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선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끝내 눈을 들지 못했어요. 소우는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우릴 믿고 버틴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다 책임져야죠. 남겨진 건 텅 빈 자리와 그 자리를 떠난 이들의 조용한 존엄뿐이었습니다. 진상아는 여전히 경찰 조사실 안에서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어요. 얼굴에는 감정이라곤 전혀 읽히지 않았고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죠. 수사관은 그녀에게 여러 차례 진술을 요구했지만 진상아는 단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죄책감이 아닌 고집과 자존심의 표현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이 상황조차도 통제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었고 오히려 수사관들의 시선을 도발하듯 응시했죠. 계좌 접근 권한은 당신뿐입니다. 모든 피해가 당신에게 집중될 겁니다. 그 말에도 그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조소를 보였어요. 모든 걸 가져가시려면 그만한 값은 치르셔야죠. 그 한마디는 죄를 뉘우치기보단 끝까지 자신의 판을 유지하려는 의지처럼 들렸어요. 그녀의 침묵은 이제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거부하고 있다는 조용한 선언처럼 느껴졌어요. 몇 날 며칠이 지나고
진건축 사무실은 더 이상 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았어요. 책상 위엔 먼지가 쌓였고, 게시판엔 떨어진 서류들이 반쯤 찢긴 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복도엔 발소리 하나 없이 정적만이 감돌았고, 커피 머신 옆엔 아무도 손대지 않은 종이컵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선주는 조용히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고, 그녀의 발걸음이 마치 오래된 폐허를 밟는 듯 무겁게 울렸죠.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둘러봤고, 창밖을 향해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술을 다물었어요. 그 순간 벽 한쪽에 걸려있던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조는 책임에서 시작된다. 창립 초기 진중배가 직접 걸었던 문구였죠. 그 문장을 바라보던 선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무너진 건 건물도 구조도 아닌 그 신념 자체였다는 걸 그제서야 깊이 실감하고 있었죠. 소우는 선주가 떠난 사무실에 홀로 남아 책상 앞에 앉았어요. 형광등 한 개만이 천장에서 깜빡이고 있었고, 그 아래에서 그는 노트북을 켜고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그의 손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단단해져 있었어요. 선주가 잠시 앉았던 의자를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중얼였죠. 포기할 순 없어. 마지막까지 해보자. 그가 검색한 건 해외 자산 추적 전문 로펌의 목록이었어요. 스위스 계좌, 인터폴, 자산환수 전문 변호사들.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보려는 듯 보였죠. 그리고 한 통의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수신인은 정최 국제법무팀. 제목은 짧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진건축 법적 구제 요청건. 그는 메일을 전송한 후 조용히 손을 모아 기도하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마치 오래전 자신이 설계했던 첫 건물이 기억 속 어딘가에서 다시 일어나는 듯했죠. 선주는 병원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죠. 진건축이 흔들리던 날들. 그녀는 한 번도 제대로 울지 못했어요. 마치 울어버리면 모든 걸 놓게 될까 두려웠던 거죠. 주머니 속에서 꺼낸 작은 종이. 그건 며칠 전 소우가 남긴 메모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끝처럼 보여도 내가 끝까지 당신 옆에 있을게요. 선주는 그 글씨를 바라보다 눈을 감았어요. 그제야 눈물이 고였고 숨죽인 채 흐느끼며 오랜만에 감정을 쏟아냈죠.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나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 순간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김장 법무법인이었어요. 이야기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김소우 씨 되시죠? 저희는 정최 국제법무팀입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또렷하면서도 조심스러웠어요. 선주는 스피커폰을 켠 채 소우와 나란히 앉아 그 전화를 함께 들었죠. 유언장 하나가 저희 쪽으로 전달됐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김소우 씨에게 전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법적으로 그 의지를 집행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고인이라뇨? 누구 말씀이신가요? 소우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담당 변호사가 천천히 대답했죠. 김세영 회장입니다. 김소우 씨의 친부로 등록된 분이십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멎은 듯 조용해졌어요. 선주는 입을 다물고 소우를 바라봤고 소우는 그 말을 곱씹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 이름은 그가 어린 시절 마지막으로 듣고는 평생 외면해온 존재였죠. 김세영. 그 이름은 김소우에게 오래된 상처였습니다. 아버지란 존재는 그에게 늘 공백처럼 남아있었고 어머니가 단 한 번 언급했던 말이 전부였죠. 그 사람은 널 버렸어. 다시 찾지 마.
그날 이후 그는 아버지란 단어 자체를 지워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죽은 아버지의 유언장이 자신을 향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은 무겁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몰고 왔죠. 정최의 변호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고인은 생전 김소우 씨와 직접 연락하길 원했지만 오랜 시간 망설였다고 유언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다고요. 선주는 조용히 소우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는 말없이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죠. 이건 기회일 수도 있어요. 용서가 아니라 진실을 마주할 기회예요. 소우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평생 닫아두었던 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김세영은 생전에 수많은 사람 앞에선 냉철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어요. 건설업계에서는 신하라 불릴 만큼 성공을 거뒀고 늘 정확하고 단호한 결정으로 회사를 키웠죠. 하지만 그의 일기장 귀퉁이엔 아무도 모르게 남긴 한 문장이 있었어요. 그 아이를 지켜보는 건 벌이었다. 그는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인을 떠났고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조차 한동안 알지 못했죠. 나중에서야 소식을 들었지만 이미 그는 거대한 회사의 수장이 되어 있었고 지나간 시간만큼 마음은 점점 멀어져 있었어요. 나 같은 사람 곁에선 그 아이가 더 힘들 거야. 그 말은 회장의 비서에게 전했던 유일한 후회였죠. 그러나 말 한마디, 손 한 번 잡아주지 않은 그가 죽어서야 모든 걸 남긴다는 건 소우에겐 더 큰 혼란이었습니다. 당신은 날 기억했지만 난 당신을 지운 채 살아왔어요. 그 말이 그의 가슴 안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었죠. 김장의 회의실에 들어선 순간 김소우는 마치 낯선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긴 테이블 위엔 고인의 유언장과 재산 목록,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죠. 그중 하나는 그가 태어난 해의 병원 앞에서 촬영된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남자는 아주 미세한 웃음을 지으며 한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건 어머니예요. 소우는 속삭이듯 말했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어요. 김세영 회장이 생전에 쌓아온 사업체는 해외 부동산과 주식, 미술품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그 총액은 수천억에 달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재산의 상당수가 이미 김소우라는 이름으로 정리돼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그건 단순한 상속이 아니라 죽은 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사과의 구조처럼 느껴졌어요. 소우는 말없이 서류를 바라보다 조용히 손을 얹으며 중얼였어요. 이 사람이 날 잊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알겠네요. 서류에 적힌 숫자들이 눈앞에 떠 있었지만 김소우의 마음은 오히려 멍해졌어요. 그토록 그리워했던 존재가 죽어서야 자신의 이름을 되찾아줬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고 또 아팠죠. 그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있다가 천천히 선주를 바라봤어요. 이 모든 걸 우리가 지켜낼 수 있을까? 그 물음에 선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키는 게 아니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 말은 마치 가슴에 불을 지피는 불씨처럼 느껴졌어요. 소우는 유언장을 가방에 조심히 넣었고 정최의 대표 변호사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이 자금 단 한 푼도 흩뜨리지 않겠습니다. 진건축을 다시 일으키는 데 쓰겠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를 위한 결심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건 약속이었어요. 그는 더 이상 버려진 아들이 아닌 남겨진 책임을 짊어질 준비가 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죠. 유언장이 집행되기까지는 며칠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사이 김소우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회계팀, 법무팀과 미팅을 이어갔고 선주 또한 자금 활용 계획서를 밤새워 작성했죠. 두 사람의 얼굴엔 여전히 피로가 가득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분명히 살아있었어요. 부도 유예기간은 3일. 그 안에 입금만 된다면 우리는 법적으로 다시 회생 가능합니다. 회생 전문 회계사가 그렇게 말했을 때 소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아버지의 계좌로부터 첫 자금을 인출해 진건축 명의로 송금했죠. 그 숫자가 컴퓨터 화면에 찍히는 순간 선주는 무언가가 가슴 안에서 탁 풀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눈앞에선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어쩌면 진짜로 이 회사가 살아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조용히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그 유산은 단순한 금액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의실. 고인의 유언장이 공식적으로 개봉되는 날이었어요. 법원 서기와 정최 측 변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소은은 정장 차림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고 선주는 그의 옆자리에 말없이 함께했죠. 유언장은 6필로 작성된 2페이지 분량이었고 그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 글을 읽는 이가 나의 아들이기를 바란다. 법률적 절차가 하나씩 진행되며 김세영 회장의 뜻은 조용히 낭독되었고 모든 자산의 100%가 김소호에게 귀속됨이 확인됐죠. 그 순간 기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고 소은은 그저 담담히 고개를 숙였어요. 밖에선 진건축 복귀와 회생 여부에 대한 뉴스 속보가 이어졌고 그날 오후 선주는 긴장된 손으로 사인한 문서를 들고 은행 대출팀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회생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자금 확보도 끝났습니다. 그 말에 은행 담당자는 잠시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죠. 며칠 뒤 진건축의 로비엔 다시 불이 켜졌어요. 오랫동안 정적만 흐르던 공간에 사람들의 발소리와 키보드 소리가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죠. 복직 공고가 게시판에 붙자 조심스럽게 짐을 들고 돌아오는 직원들이 하나둘 눈에 띄었어요. 정말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그 말을 입에 올린 이는 회계팀의 박 대리였고 선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응, 우린 끝난 게 아니라 멈췄던 거였어요. 소은은 사무실 한가운데에 섰고 직원들 앞에서 조용히 말했죠. 여러분, 우리가 만든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를 다시 세울 시간이에요. 그 말에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천천히 책상 위 먼지를 닦기 시작했어요. 진건축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한 번 무너진 이들이 다시 일어서는 의지의 시작이었죠. 그날 사무실엔 이상할 만큼 고요한 따뜻함이 감돌았어요. 어느새 돌아온 직원들이 자기 자리를 정리하며 조용히 서로 눈을 마주쳤죠.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잘 버텼어요.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그런 마음들이 말없이 오가던 순간이었죠. 소은은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선주에게 말했어요. 여기 있는 모두가 가족 같아요. 선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우리가 지킨 건 회사를 넘어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순간 누군가 생일 케이크를 꺼냈고 모두가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울고 웃는 얼굴들 속에서 진중배 회장의 병원 연락이 도착했죠.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순간 모두가 일제히 숨을 멈췄고 선주는 조용히 눈을 감은 채 두 손을 모았어요. 그건 회복의 소식이자 모든 이가 기다렸던 다시의 시작이었어요. 병원 복도 창가의 선주는 조용히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초겨울 햇살이 창을 통해 스며들고 나뭇가지엔 여전히 바람이 남아 있었죠. 그녀는 핸드폰 화면에 떠 있는 진중배 회장 의식 회복이라는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아버지와의 오랜 거리감,
무너졌던 회사, 그리고 매 순간을 버티게 해준 사람들. 그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죠. 고생했어요, 선주 씨. 소우가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고, 그녀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웃었어요. 그 미소는 오랜만에 꺼낸 것이었고, 진심이 담긴 따뜻한 표정이었죠. 우리 진짜 살아냈네요. 그 한마디는 단순한 안도감이 아니라 죽지 않고 버텨낸 사람들만이 내뱉을 수 있는 생의 언어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선주의 눈엔 다시 희망이라는 단어가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바람이 불던 오후, 김소우는 조용히 묘지공원을 걸어 올라갔어요. 손엔 흰 국화 한 송이와 작은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죠. 그가 멈춰선 묘비에는 김세영이라는 이름이 단정히 새겨져 있었고, 비석 아래엔 누군가 미리 놓고 간 붉은 장미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소우는 그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고, 편지를 꺼내 작은 돌 아래에 조심히 눌러두었습니다. 그 편지엔 많은 말이 담겨 있었지만, 실제로 그는 단 한마디만 입 밖에 꺼냈죠. 감사합니다. 그 말은 용서의 선언도 아니었고, 화해의 약속도 아니었어요. 그저 삶을 남기고 떠난 이에게 남겨진 자가 보낼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진실한 인사였죠. 소우는 조용히 묘비의 손을 얹은 채 잠시 눈을 감았고, 그 순간만큼은 마음속 깊이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흩어져 가는 걸 느꼈습니다. 남은 말들은 하늘에 맡기기로. 그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며칠 후 진건축의 옥상엔 작은 모임이 열렸어요. 퇴근 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자리였고, 누군가는 커피를 나눴고, 누군가는 종이컵으로 건배를 제안했죠. 그곳에서 선주는 조용히 모두를 바라보다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우린 다시 돌아왔고, 앞으론 우리 손으로 우리 회사를 지켜낼 겁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조용히 박수를 보냈고, 소우는 그녀의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밤하늘엔 작지만 또렷한 별 하나가 떠 있었죠. 혼란과 상처로 얼룩졌던 시간은 이제 뒤로 물러서고, 그들을 기다리는 건 또 다른 수많은 하루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루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끝을 이겨낸 사람들이었고, 이제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스스로 써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